프로젝트의 추진. 한국의 자동차 산업은 현대가 1991년에 알파 엔진을 자체적으로 개발함으로써 개발도상국으로서는 처음으로 독자 모델의 단계에 진입했습니다. 현대의 알파 프로젝트는 1984년 6월부터 1991년 1월까지 진행되었으며 투입된 연구개발비는 1,000억 원을 넘었었습니다. 현대는 알파 프로젝트를 추진하기 위해 부사장이 총괄하는 태스크포스 팀을 구성했는데 그것은 다음과 같은 몇 개의 연구그룹으로 나누어졌습니다. 첫째, 유체역학, 연력학, 연료공학, 배기조종 및 윤활 등에 관한 연구. 둘째, 엔진 동력학, 자동차 설계, CAD에 대한 연구. 셋째, 진동 및 소음에 관한 연구. 넷째, 신소재에 관한 연구. 다섯째, 전자공학 및 제어장치에 관한 연구. 여섯째, 생산관리 및 캠에 관한 연구 등이었습니다. 현대가 독자 엔진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경험 있는 최고급 인력을 확보하는 것이 필요했습니다. 인재 영입에는 정세영 사장이 직접 나섰습니다. 그는 1980년대 초부터 매년 한두 차례씩 미국 디트로이트에 가서 세계적인 자동차 업계에 근무하고 있던 한국인 과학기술자들과 지속적인 교류를 가졌습니다. 이러한 모임은 KPAI로 불렸는데 정세영은 한국인 두뇌들과 저녁 식사를 하면서 한국 자동차 산업의 미래에 대해 토론을 벌이기도 했습니다. 그것이 인연이 되어 현대는 1984년 4월에 GM의 이현순 박사를, 같은 해 11월에는 크라이슬러의 이대훈 박사를 영입할 수 있었습니다. 현대는 국내 고급 인력을 확보하는 데도 주의를 기울였습니다. 국내 유수 대학에 연구비를 지급하거나 관계자들과 교류했던 것입니다. 예를 들어 한국과학기술은 카이스트에 연구비 2,400만 원을 주고 대학원 졸업생 6명을 영입했으며 서울에 소재한 명문대학의 기계공학과 교수들과 자주 만나면서 우수한 학생을 보내달라고 당부하기도 했습니다. 외국 기술자를 확보하는 방법도 강구되었습니다. 1984년 6월에 현대는 디트로이트, 프랑크푸르트, 런던의 일간지에 채용 광고를 냈습니다. 약 120명이 응시했지만 거주와 교육의 문제 때문에 단 한 명도 뽑지 못했습니다. 그러던 중 영국의 리카르도 엔지니어링에서 엔진 개발을 담당하던 미어스를 영입할 수 있었습니다. 미어스는 1985년 9월에 현대로 와서 3년 동안 근무했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알파 프로젝트에 투입된 연구원의 평균 연령이 31세에 불과했다는 사실입니다. 연구원의 대부분은 대학원을 갓 졸업한 신입사원이었으며 경력사원의 선발이나 배치는 의도적으로 배제되었던 것입니다. 당시 현대의 경영진은 알파 프로젝트가 이전의 프로젝트와 기술적 개념에서 상당한 차이를 가지고 있는데 경력자들의 경우에는 기존의 것을 모방하고 새로운 것을 배척하는 경향이 많다고 판단했습니다. 알파 프로젝트의 목표로는 다중분사, MPI 방식의 1.5리터급 엔진이 선정되었습니다. 현대는 소형 승용차에 사용되는 엔진에 주력하는 것이 무난하다는 판단을 바탕으로 1.5리터급을 선택했습니다. 엔진에 연료를 공급하는 방식으로는 카브레터 방식 대신에 연료 분사 방식의 일종인 MPI가 선택되었습니다. 당시만 해도 카브레터 방식이 지배적이었고 몇몇 고급 승용차만 연료 분사 방식을 채택하고 있었지만 현대 개발팀은 향후에는 소형 엔진에도 연료 분사 방식이 적용될 것으로 예상하면서 기하기 방식을 건너뛰고 연료 분사 방식에 도전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러나 현대 오래 근무했던 엔지니어들은 실현 가능성을 문제로 삼으면서 무모한 계획을 취소해야 한다거나 단계적인 기술 적용을 내세우면서 기하기 엔진에 주력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러한 반대와 비판에 대해 이현수는 다음과 같은 의견을 표명했습니다. 언제까지 현실에 안주할 수는 없습니다. 독자 엔진을 개발하는 데 시간이 얼마나 걸릴지 모르는데 경쟁력 없는 구형 엔진을 만든다면 선진업체와 기술 격차가 더 벌어지기만 할 뿐입니다.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저는 개발이 끝났을 때 세계 시장에서 경쟁력이 있는 엔진을 만들고 싶습니다. 출발이 늦었다고 해서 이미 다른 회사가 개발한 모델을 목표로 삼으면 우리는 영원히 선두그룹을 따라잡을 수 없습니다. 초반에 조금 어렵더라도 최신형 모델을 목표로 삼아야 단기간에 최고 수준의 기술에 도달해 경쟁력이 있지 않겠습니까?
기술 도입에서 상세 설계로. 독자 모델이라고 해서 기술 도입이 전혀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현대는 1983년 6월에 영국의 기술 용역 업체인 리카르도 엔지니어링과 기술 용역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 내용은 리카르도가 개념 설계에서 상세 설계, 시작, 성능 시험에 이르는 엔진 개발의 모든 과정을 1회에 국한하여 책임지고 수행하는 데 있었습니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현대가 미쯔비시와 같은 완성차 업체가 아니라 리카르도와 같은 기술 용역 업체에 협력을 타진했다는 사실입니다. 잠재적 경쟁자인 완성차 업체는 엔진의 생산에 필요한 기술에 라이선싱에 관심을 기울이는 반면 기술 용역 업체에게는 엔진 개발에 필요한 기술 자체가 주력 상품이 됩니다. 사실상 현대가 알파 엔진의 개발을 위해 도입한 기술은 과거에 미쯔비시로부터 도입한 기술과는 그 의미가 전혀 달랐습니다. 이전에는 현대가 자동차 생산을 위해 완성된 기술을 도입했다면 알파 프로젝트의 경우에는 엔진 개발에 필요한 요소 기술을 겨냥했던 것입니다. 현대는 효과적인 기술 학습을 위해 노일영 과장, 박승현 대리, 박정국, 한기봉, 조승호 사원 등을 리카르도에 파견했습니다. 그들은 리카르도에서 개념을 설계하고 구조 강도를 계산하는 교육을 받았으며 리카르도의 지도를 바탕으로 상세 설계와 성능 시험을 직접 수행하는 기회도 가졌습니다. 또한 리카르도의 파견의 기술진은 자신들이 습득한 내용을 정리하여 마북리 연구소에 지속적으로 송부했으며 이를 바탕으로 국내 연구원들은 토론을 벌이면서 질의사항을 쇄신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축적된 기술 능력은 알파 엔진의 개발을 성공으로 이끈 가장 중요한 기반으로 작용했습니다. 그러나 리카르도의 협조로 개발된 1단계 엔진은 최종적으로 완성된 알파 엔진과는 매우 다른 것이었습니다. 리카르도는 엔진 생산업체가 아니라 기술 용역업체였기 때문에 리카르도가 설계한 엔진에는 원가 개념이 반영되지 않아 굉장히 무거웠고 생산성도 매우 떨어졌습니다. 사실상 현대가 양산했던 알파 엔진은 3번에 걸친 전면적 설계 변경과 수많은 시행착오를 거쳐 개발될 수 있었습니다. 물론 이러한 과정에서 현대가 채용한 리카르도 출신의 미어스가 많은 시사점을 제공하긴 했지만 시험의 구체적 내용과 절차를 설계하고 실제로 시험을 수행하여 그 결과를 해석하고 개선방안을 찾아내는 모든 활동은 국내 기술진에 의해 주도되었습니다. 결국 알파 엔진 개발 과정에서 현대가 리카르도로부터 얻고자 했고 실제로 얻은 것은 완성된 설계 도면이 아니라 국내 기술진의 실습에 의한 노하우였습니다. 공식적인 기술 도입 계약은 설계가 완료된 도면과 1차 시작품을 현대가 인수하면서 종결되었습니다. 만일 현대가 독자 엔진 1기종을 개발하는 것을 목표로 삼았더라면 개발 과정 전체를 외부에 의뢰하는 편이 훨씬 경제적이었을 것입니다. 이러한 점에서 현대는 처음부터 기술 도입을 적극적인 기술 학습의 기회로 간주하고 완성 도면을 획득하는 방법 대신에 개발 과정에 직접 참여하는 전략을 취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현대는 리카르도에서의 기술 학습을 바탕으로 알파 엔진에 대한 상세 설계를 직접 추진했습니다. 앞서 언급했듯 상세 설계를 수행하는 동안 알파 엔진에 관한 설계도는 3차례에 걸쳐 대폭 수정되었고 이를 통해 알파 엔진이 공장에서 생산할 수 있는 사양으로 거듭날 수 있었습니다. 이와 함께 알파 엔진의 설계에 참여한 각종 프로그램도 국내의 실정을 감안하여 다시 만들어져야 했습니다. 여기에는 크랭크 샤프트의 비틀림 진동 해석, 크랭크 축 강도 해석, 커넥팅 로드 응력 해석, 크랭크 축 오일 필름 해석, 밸브 트레인의 동특성 해석 등이 포함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준비에도 불구하고 단순한 설계상의 실수와 시험에 의한 피드백 등으로 크고 작은 설계 변경이 빈번히 이루어졌으며 그 건수는 알파 프로젝트가 마무리될 때까지 288건에 이르렀습니다. 시행착오에 의한 파워트레인 개발. 현대연구진은 알파 엔진 시작품 제작에 착수한 지 7개월 만인 1985년 10월 26일에 시작품 1호에 대한 시운전에 성공했습니다. 그 후에는 성능 개발과 내구 개발을 위한 시험이 진행되었는데 1986년 7월에는 실차에 탑재해 배기가스 및 엔진 성능에 대한 시험을 시작했습니다. 알파 엔진의 탑재 차량은 원래 염두에 두었던 엑셀에서 SLC 프로젝트로 개발 중이던 스쿠프로 변경되었습니다. 현대가 대량으로 생산 중이던 엑셀이 품질 문제로 미국 시장에서 고전하고 있었기 때문에
스쿠프와 같은 소량 생산 차종에 알파 엔진을 먼저 활용하는 노선이 채택되었던 것입니다. 1980년 8월에는 시작품이 제작되어 내구 시험에 들어갔는데 10월에 들어서 일주일 단위로 잇따라 엔진이 깨지는 바람에 마북릭 연구소는 비상사태에 돌입했습니다. 현대 공식 기록에 따르면 한 대당 제작비가 2천만 원씩 하는 엔진을 11대나 깨트려 알파 엔진의 양산성이 없는 것이 아니냐 하는 의혹에 시달려야 했던 것이다. 2개월이 지나도록 문제가 해결되지 않자 정세영 사장이 이현순 박사를 호출하여 알파 엔진의 성공 가능성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마북릭 연구소 전체를 위기로 몰고 갔던 엔진 파손의 문제는 결국 냉각 계통의 이상이 원인으로 밝혀지면서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었습니다. 여기서 주목할 사실은 현대의 최고 경영진이 엔진 파손의 문제를 추궁했음에도 불구하고 알파 프로젝트에 대한 지원을 계속해 나갔다는 점입니다. 당시 테스트를 하다가 파손된 엔진 한 개가 아파트 한 채 가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엔진이 파손되는 실험을 꾸준히 실행한 것은 최고 경영진의 의지가 없이는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현대는 알파 프로젝트를 통해 엔진은 물론 변속기의 자체 개발도 진행했습니다. 수동 변속기의 개발은 1984년 11월에, 자동 변속기의 개발은 1987년 9월에 시작되었습니다. 변속기 개발에 경험이 없었던 현대 연구진은 직접 부딪혀가면서 변속기에 대한 학습을 스스로 수행해야만 했습니다. 수동 변속기의 경우에는 포니에 사용된 변속기와 도요다의 변속기를 직접 분해하고 분석해가면서 설계를 진행했습니다. 그 밖에 선진 업체들의 샘플 변속기 몇 대와 미쯔비시에서 가져온 변속기 도면도 참조했습니다. 자동 변속기의 경우에는 난이도가 높아 다른 업체의 기술을 구매하자는 의견도 있었지만 결국은 현대가 주도적으로 설계하고 개발하는 것으로 방향을 잡았습니다. 당시에 미쯔비시는 3축 변속기를 사용하고 있었는데 현대 연구진은 세계적인 추세를 감안하여 2축 변속기에 도전했습니다. 미쯔비시의 자동 변속기에 대한 기술을 도입하되 이를 2축용으로 개조하기로 했던 것입니다. 수많은 설계를 통해 시작품을 만들고 시험 과정을 거친 다음 시험 결과를 분석해서 다시 설계하는 과정이 반복되었습니다. 국내에서의 시험이 일단락된 후에는 외국의 선진 공간을 활용한 시험이 전개되었습니다. 1987년 7월에서 9월에는 미국의 피닉스와 독일의 보쉬에서 영상 40도의 고온 테스트를, 1988년 1월에는 캐나다의 오파사티카에서 영하 30 내지 45도의 한지 테스트를 실시했습니다. 1988년 9월에는 스쿠프 차량에 알파 엔진과 변속기를 탑재한 알파 SLC 프로토카가 제작되었습니다. 1989년 7월에 미국의 덴버에서 고지 테스트를 실시한 것에서 출발하여 미국, 캐나다, 호주, 오스트리아, 독일 등지의 다양한 자연환경과 도로 여건에 맞춘 장기간의 시험이 이루어졌습니다. 프로토카에 대한 시험이 마무리되면서 1990년 11월에는 알파 SLC 파일럿카가 제작되었고 이를 활용한 양산 시험이 시작되었습니다. 결국 현대는 알파 프로젝트에 착수한 지 5년 6개월이 지난 1991년 1월에 이를 성공적으로 완료할 수 있었습니다. 모방에서 혁신으로의 저자인 김인수는 현대가 알파 프로젝트를 추진하면서 겪었던 시행착오에 대해 다음과 같이 쓰고 있습니다. 현대 엔지니어들은 최초의 견본을 만들어내기까지 14개월 동안 수많은 시도와 실패를 되풀이했다. 엔진 블록의 첫 번째 테스트는 실패했다. 신형 엔진 견본이 거의 매주 만들어졌으나 테스트를 통과하지 못했다. 테스트를 통과하는 엔진이 나타나기까지 개발팀은 11개의 견본들을 더 망가뜨려야 했다. 엔진 디자인이 288번 바뀌었으며 1980년 한 해만 해도 156번이나 바뀌었다. 현대는 97개의 테스트 엔진을 만든 후에야 자연 흡기식과 터보차저 엔진을 정립할 수 있었다. 그리고 내구성 개선을 위해 53개, 차량 개발을 위해 88개, 변속기 개발을 위해 26개, 기타 검사를 위해 60개 등 총 324개의 테스트 엔진이 제작되었다. 아울러 200개 이상의 변속기와 150개 이상의 시험 차량을 투입한 결과 1991년에 개발을 완료하게 되었다. 알파 프로젝트의 의. 현대는 독자적으로 개발한 알파 엔진과 변속기를 1991년 5월에 스쿠프 차량에 탑재하여 시장에 출하했습니다.
현대의 공식 기록에 따르면 알파 SLC는 추월 가속, 발진 가속, 정속 연비 등에서 일본의 경쟁 차종에 비해 성능이 우수했습니다. 이와 같은 내부적 평가에는 과장된 면이 존재할 수 있지만 알파 엔진의 성능이 적어도 일본의 경쟁 모델에 필적했다는 점에는 수긍할 수 있을 것입니다. 현대는 알파 프로젝트를 매개로 본격적인 기술 자립의 단계로 나아갔습니다. 그동안 현대가 생산한 자동차는 엔진과 변속기가 일본의 제품이었기 때문에 고유의 한국차가 아니라 준일본차나 다를 바 없다는 비판이 있었는데, 이러한 비판은 현대가 알파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함으로써 말끔히 해소될 수 있었습니다. 특히 현대는 생산기술, 차체 설계, 스타일링에 이어 엔진과 변속기를 포함한 파워트레인에 관한 기술 능력을 축적함으로써 자동차 기술의 거의 모든 영역에서 선진업체를 추격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알파 엔진은 한국 자동차 기술의 독립선언으로 평가되기도 하며 1990년에 제정된 장영실상의 첫 수상작으로 선정된 바 있습니다. 알파 프로젝트는 현대가 이후에 다른 독자 엔진을 자체적으로 설계 개발할 수 있는 기술 능력을 배양하는 계기로 작용하기도 했습니다. 그것은 감마 엔진 1993년, 유알파 엔진 1994년, 베타 엔진 1995년 등과 같은 후속 프로젝트에서 기술 도입의 범위가 점점 축소되었다는 점에서 잘 드러납니다. 알파 엔진에서는 엔진 개발의 1회 사이클 전체가 기술 도입의 대상이었던 반면 감마 엔진의 경우에는 오스트리아의 AVL이 개념 설계를 수행한 것이 현대가 도입한 기술의 전부였습니다. 더 나아가 유알파 엔진과 베타 엔진의 개발은 외부의 기술 도입 없이 전적으로 자체 연구 인력에 의해 수행되었습니다. 현대는 1994년에 유알파 엔진을 탑재한 엑센트를, 1995년에는 베타 엔진을 탑재한 아반떼를 출시했습니다. 현대 기술 능력 발전은 특허 활동의 추이에서도 잘 나타납니다. 1988년까지만 해도 연간 10건 정도에 불과했던 현대의 특허 등록 건수는 1989년부터 급속히 증가하여 1991년 124건, 1992년 348건, 1993년 659건에 이르렀던 것입니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볼 때 현대의 연구개발 활동의 수준은 1990년대 전반을 계기로 질적으로 향상되었다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현대의 특허 등록 건수는 국내 경쟁사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것으로서 현대가 다른 기업들에 앞서 독자 모델 단계에 진입하는 공격적인 전략을 구사했기 때문으로 풀이됩니다. 기아의 특허 건수는 1991년 40건, 1992년 74건, 1993년 156건을, 대우의 경우에는 1991년 27건, 1992년 34건, 1993년 118건을 기록했습니다. 이상과 같은 기술 혁신에 힘입어 현대는 1995년에 121만 대의 자동차를 생산하여 세계 13위의 지위에 올랐었습니다. 한국은 1995년에 총 250만 대를 생산함으로써 미국, 일본, 독일, 프랑스에 이어 세계 5위의 자동차 생산기구로 부상했고, 1996년에는 121만 대의 완성차를 수출함으로써 세계 6위의 자동차 수출국 대열에 합류했습니다. 1999년 5월 12일에는 자동차 수출국에 1천만 대를 돌파했으며 2004년부터는 매년 5월 12일을 자동차의 날로 기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점은 신흥공업국의 자동차 업체들이 대부분 완성차 메이커로 발전하지 못하고 국제적인 부품 공급 창구로 전략하거나 완성차를 생산하는 경우에도 국제 경쟁력의 확보가 불가능해 내수용 제품의 생산에 머물고 있는 것과는 상당히 대조적인 양상이라 할 수 있습니다.